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어느덧 벌써 19강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찰법과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베이라든지 우편 설문조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혹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앞강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리고 관찰법의 유형, 관찰법의 내용,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내용 분석법으로는 내용 분석의 의미, 내용 분석이 뭔지 아직 난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 분석의 특징과 장단점, 내용 분석의 범주와 분석 단위, 그리고 내용 분석법의 절차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찰법의 장단점입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관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과 관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선 장점은 뭐냐면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비언어적인 부분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그 행위 하나에 대해서, 즉 행위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장기간의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관찰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오히려 낫겠죠. 관찰법은 장기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떠한 분은 한 마을에 몇 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1회, 2회에 간단히 한두 번의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서 종단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거를 전제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비언어적인 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겠죠.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도 말 그대로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통제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연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돌발 행동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에게 돌발 행동을 유발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가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량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설문지는 이미 제작할 때부터 보기 1번을 체크하면 1, 2번에 체크하면 2, 3번에 체크하면 3이라는 이미 계량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설문지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관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관찰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찰되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량화해야 되는데 이 계량화할 때 계량화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들이 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관찰자의 비계량화된 인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화를 하더라도 빈도나 백분율 정도,
아주 기본적인 몇 번 눈을 깜빡였는지, 몇 번 욕을 했는지, 이러한 빈도나 백분율 정도만 가능하지 나머지를 계량화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표본의 크기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설문은 많이 돌리면 돼요. 그런데 관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찰 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표본의 크기를 넓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 저거 상당히 많이 긍정적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이거 부정적인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무엇에 기인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생각,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이 주관적으로 묻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관찰자의 추리나 주관이 개입되어 얻어진 자료는 뭐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자료 수집 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 관찰법만 갖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어떤 면접법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양적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이처럼 다른 방법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뭐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찰을 해서 그 내용의 결과의 합치도가 높은 경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겠죠. 그죠? 익명성이 부재가 된다라는 거죠. 관찰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 간의 신분 노출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뭐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찰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찰하느냐, 비조직적으로 관찰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연적 관찰이냐, 인위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설정하는 인위적 관찰이냐, 직접 관찰하는 것이냐,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직접 자료를 관찰하는 것이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어떤 간접 관찰을 활용할 것이냐, 공개적인 관찰이냐, 비공개적인 관찰이냐, 인간이 관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러한 외부의 어떤 그죠? 산업화의 산물인 그런 어떤 기계들을 활용할 것이냐, 기계적 관찰이냐,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 유형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을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 조직적 관찰은 체계적 관찰이죠.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누구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관찰할 것인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 대상이나 내용이나 도구, 방법들이 사전에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관찰 대상이 분명하고 관찰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가능하죠. 그런데 관찰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떠한 비조직적이고 비체계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겠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이것을 관찰해야 되겠네,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관찰법의 어떠한 장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 대상, 내용, 도구, 방법들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조직적, 비체계적 관찰이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느 게 좋냐라고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에 그런 관찰 대상이나 방법들이 다 구조화되어 있으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라 그러고,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한 관찰이라 그러면 비조직, 비체계적 관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냐는
그러한 관찰 대상자나 방법이나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관찰과 인위적인 관찰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5일장에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 사무실 공간을 5일장처럼 꾸며서 이 안에서 관찰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연적인 관찰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관찰은 뭐냐? 인공적으로 행동을 유발시켜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를 그런 환경으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때요? 인위적인 관찰은 일반화하는데 어렵겠죠. 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인위적으로 외생 변수들이 통제된 그런 환경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이러한 것이 전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때요?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실제로 그 대상자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인 관찰과 인위적인 관찰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입니다. 직접 관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 대상자를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관찰은 과거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문헌이나 물리적인 흔적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의 마모 정도라든지 물건이 쌓여 있는 정도들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준은이 저희 집이나 저희 사무실에 보면요, 책이 엄청 많습니다. 수천 권에 달합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준은을 관찰한다 그러면 직접 나의 행동, 내가 어떤 책을 꺼내서 읽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한다 그러면 그것은 직접 관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책을 꺼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을 일일이 보는 거죠. 책을 봤더니 이러한 책에 이 부분이 시꺼멓게 돼 있어요. 시꺼멓게 돼 있으면 뭐예요? 아, 김준호는 이 책들을 많이 봤구나. 그런데 아주 깨끗해. 아, 이 책을 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책을 꺼냈는지를 보지 않더라도 전시되어 있는 책의 모서리가 마모가 되어 있는지, 많은 때가 꼈는지에 따라서 김준은이 어떤 종류의 책을 더 많이 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어때요? 아, 이 책은 상당한 시간 동안 김준은이 꺼내서 보지 않은 책이야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책꽂이가 있으면 밑에 타일을 보면 그 타일이 많이 닿여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닿여 있는 앞에 있는 책은 많이 봤었겠죠. 이렇게 직접 관찰이 아니더라도 간접 관찰로 어떠한 책에 흥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책을 더 자주 봤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방법을 간접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은 어렵지 않죠. 공개적 관찰은 응답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관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관찰되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카메라 앞에 저는 관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평상시에 하던 제주도 사투리가 아니라 그래도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아는 분을 만나면 그래도요 풋풋해요. 왜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중간중간요 막 사투리 쓰고 막 경업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사투리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뭐예요? 김준호는 원래 쓰는 언어는 사투리가 포함된 언어인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관찰되어지고 있다라고 의식을 하니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에 가까운 언어들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반응성이라 그래요. 반응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관찰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식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공개적 관찰은 어때요? 응답자가 내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죠. 그러니 나는 그냥 평상시에 쓰던 언어대로 평상시에 하던 행동대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 김진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조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의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나 사생활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죠. 그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각각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관찰을 할 때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화된 상태로 관찰을 할 것이냐, 상대방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관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관찰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흔적을 관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그리고 이거 안 했네요. 인간적인 관찰과 기계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본다 그러면 기계적인 관찰이지만 지금 어때요? 카메라로 찍고 있죠. 이러한 것들 내가 직접 본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찰이지만 카메라로 찍는 것은 기계적인 관찰이다라는 것이죠. 자료의 특성상 어떤 고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파수를 볼 수가 있고 음성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간이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경우는 인간이 관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경우는 기계적 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24시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인간이 24시간 붙어 있으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 근무라 그러면 3사람이 붙어야 돼요. 요즘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카메라 하나만 설치해도 해결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녹음기를 쓰거나 동작을 우리가 인식하는 동작 영상 카메라, 오디미터라든지 뷰필로미터라든지 사이코 갈바노미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음기나 동작 영상은 아시고 오디미터는 뭐냐 하면 1980년대 많이 했던 우리 시청률 조사에서 썼던 방법들이에요. TV에 마치 수신기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이 TV를 언제 켰는지, 언제 껐는지, 그리고 채널을 몇 번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전송되어지는 그러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뷰필로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자극을 보여주고 눈동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관심이 있거나 뭔가 자기의 뭔가를 들켰거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뷰필로미터는 그런 어떤 자국에 대한 눈동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이코 갈바노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응답자의 생체 변화를 측정하는 정신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를 통해서 생체의 어떤 변화들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러한 다양한 매체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기계적 관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교재하고는 조금 한두 단어 오디미터인데 미터로 바꾸고 이렇게 했죠. 요거는 왜 바꿨느냐 라고 하면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사회조사 분석사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나왔던 그 단어로 한글로 제가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의 내용입니다. 관찰 목록을 보면요. 관찰자는 자료 수집 앞에서 관찰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을 먼저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목록에 따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관찰 목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 대상, 환경적인 배경, 목적, 사회적 행위, 빈도와 지속도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관찰 목록이 되겠죠. 이러한 관찰 목록이 설정이 되면 이 목록에 따른 자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집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그런 어떠한 속성, 변하지 않는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보시면
상세하게 구조된 관찰의 틀, 여기서는 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관찰 패러다임은 언어적인 지표, 언어 외적인 지표, 신체 움직임의 지표, 공간적인 지표 등이 관찰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언어적인 지표를 볼 것이냐, 언어 외적인 것을 볼 것이냐, 신체적인 움직임의 지표를 볼 것이냐, 이러한 관찰의 틀을 뭐라 그런다? 관찰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자의 기록은 관찰한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과연 어떨까요?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관련 요인들을 보면요. 관찰 대상과 관찰 기구와 관찰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관찰 대상인 행위, 사건,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속적인 것인가 반복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찰 대상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으로 관찰되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반복했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찰 대상이 그런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록, 내용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면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고요. 관찰 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부호하기 위한 수단인 관찰 기구가 정확하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아질 것이고,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우리가 관찰할 때 저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찰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서 얻어지는 값을 우리가 최대한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도구 자체도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그 값도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관찰 기구가 얼마나 정확하냐, 관찰 대상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관찰자, 그럼 내가 관찰하고 있는데 관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가치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버리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가 기대하는 행위만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편향이 발생한 거죠. 편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뢰도에는 덜 미치지만 타당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관찰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봅시다. 관찰자에 대한 훈련으로 관찰자에 대한 질을 높인다. 관찰자에 대한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 대상을 여러 명이 관찰을 해서 동시에 관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비교해서 세 사람이 관찰했는데 두 사람은 긍정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했을 때 긍정, 부정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했을 때 긍정이 더 많아? 그러면 이거는 긍정으로 우리가 판단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오히려 월등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수의 관찰자가 동시에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기록을 철저히 하고 제3자의 검토를 받는다. 제가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했어요 라고 제3자한테 검토를 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사실과 해석을 명백히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마치 해석한 것을, 사실을 마치 의견처럼 우리가 반영할 수도 있고, 의견을 마치 사실처럼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로 기록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동일한 응답이 나와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것이고, 윤리적,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뭐를 사용하는 것도,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나중에 분석하는 데도 훨씬 용이해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우리가 대상을 말 그대로 관찰하면서 이루어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와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은 내용 분석법입니다. 사람들이 관찰법까지는 잘 알아요. 관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내용 분석법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 분석법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용 분석법은 인간과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기록물,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영화, 일기, 녹음 테이프 등 이렇게 기록물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연구 방법을 내용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물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건 질적 연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뭘 할 거예요? 양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석법은 의사 전달의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체계적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또 양적으로 추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은 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다?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변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의사 전달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전환하는, 객관적, 계량적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양적 연구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알기 위해 각 언론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보도한 자료들의 긍정적인 기사의 양과 부정적인 기사의 양을 비교하는 등이 있다. 네, 저도 연구를 많이, 최근 작년과 올해는 연구를 못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학술지에 해마다 한두 편 이상, 많을 때는 3편을 학술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도 내용 분석으로 어떤 것을 했냐면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는 논문을 몇 편 적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에서 기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그 내용이 긍정적인 기사이냐 부정적인 기사이냐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저와 연구를 같이 했던 분에게 같이 읽어서 이 기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하고 저도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사의 양이 보통은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지만 장애인에 관한 기사들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백 개를 읽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검색하는 것도요. 요즘은 신문사마다 들어가서 장애라는 단어를 쳐서 바로 상세 검색을 하면 장애가 들어가 있는 기간 설정 동안에 기사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제가 엑셀로 다 편집을 한 다음에 이분한테 편집된 거를 주는 거죠. 왜?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 각각의 기사를 읽고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체크한 것과 그분이 체크한 것을 각각 놔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전체의 기사수분의 서로 다른, 나는 긍정으로 했는데 이분은 부정으로 했거나 나는 부정으로 했는데 이분이 긍정으로 한, 그렇게 다른, 서로 의견이 다른 기사수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에 100편 중에 10편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0.1이 돼서 0.9가 되죠. 0.9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갖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내용 분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석법의 특징은 의사전달, 내용, 메시지 자체가 분석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메시지를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의사전달을 했느냐 등 메시지 자체가 뭐다? 분석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신문의 기사 자체도 메시지죠. 그 자체가 뭐예요? 문자, 텍스트가 분석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자료로서 방송, 영화, 그림, 사진, 만화 등도 내용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도 뭐예요? 내용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자료 여기에서만 하지 마시고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라고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사소통에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장애에 대한 기사가
4월 달에 기사 수가 엄청 많아요. 1년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사 수를 검색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내용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해석할 수가 있죠. 왜 4월 달에 장애에 대한 기사가 많았을까? 내용을 읽어보니 4월 달의 기사는 대부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4월 달에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숨은 내용은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읽었더니 기자들이 긍정으로 보도했는지 부정으로 보도했는지. 긍정이라는 것은 그거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공하고 성취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할 수 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장애인을 마치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드러나진 않지만 읽어보면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내용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 등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객관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연구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체계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것. 일반성이란 뭐예요? 이론적인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이라 그래서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객관성과 체계성과 일반성이 전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양적인 분석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적인 분석 방법은 어떤 거예요? 아까처럼 1월 달에 기사 수가 3개, 2월 달에 기사 수가 4개, 3월 달에 3개, 4월 달에 26개. 이러한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긍정과 부정인 기사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인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 분석에는 메시지의 잠재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것들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것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 분석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장점 먼저 살펴보면 시험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 비해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돼요. 설문을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이 시간과 노력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신문 검색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삼세 검색하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용 분석법으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집중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쓰면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사원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조사원은 필요 없어요. 왜?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면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접근이 가능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에 자료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국회 도서관에 자료를 검색할 권한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접속해서 거기에서의 내용들을 검색하고 싶은데 나는 제주대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 이러면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접근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조사원이나 장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비관여적인 연구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반응성이 생기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으면 반응성이 생기지 않아요. 관여한다라는 것은 아까 관찰법에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리거나 알리지 않을 수도 있죠. 알리지 않으면 반응성이 생기지 않아서 좋지만, 알렸다 그러면, 내가 관찰의 대상자라고 이미 알려졌다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문헌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문헌이라는 것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고,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년 후에 김진은이 너를 연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의식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하지 않고 그 문헌에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반응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사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융통성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관찰을 하면, 관찰할 때 열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순간 딱 생각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상황이 다시 돌아오나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 분석은요, 작업하다가 잘못해서 파일을 다 날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 상세 검색을 하면 다시 그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분석은 자료의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연구한 연구도요, 최소한 10년 사이에 장애 용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이 예전에는 정신지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법적인 용어가 바뀌었는데 과연 기자들은 이 바뀐 용어를 제때에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 방법과 사용하여서 가치, 태도, 성향, 창의성, 인간성 등 다양한 심리적인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법은 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지만 얘와 함께 다른 분석 방법을 같이 쓴다 그러면, 질적이든 양적이든 다른 분석 방법을 같이 쓴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관찰이나 현지 조사 등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이 적용이 불가능할 때에도 내용 분석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뭘까요? 일단 이것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싶은 그 관점이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미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많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하고 싶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료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접근하지 못하면 단점이 된다라는 거죠. 접근할 수 있으면 장점이지만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면 단점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내용 분석의 범주와 분석 단위에 대해서, 범주는 약간 크게 어떠한 범주에서 연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내용 분석법에서 분석 범주는 분석하고자 하는 기준 또는 분류 기준이에요. 무엇을 갖고 분석을 할 것이냐, 장애에 대한 용어냐, 장애에 대한 인식이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느냐 등으로 유형을 정해서 기사들을 각 유형별로 구분해야 되겠죠. 범주 설정의 유의점, 얘와 얘는 어떻게 해요? 중복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라야 되는 것이고요. 내용 분석의 분석 범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적절한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문헌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장애에 대한 기사 검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적장애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사 검색에서 지적장애만 검색을 해요. 그러면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적장애라는 기사를 검색을 했더니 이걸 웬걸 1980년, 90년, 2000년에는 지적장애라는 기사가 없거나 거의 없어. 왜 그럴까요? 지적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중간에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바뀌었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지적장애라는 언어로 상세 검색을 하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정신지체라는 단어로 또 같은 기간에 상세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1980년대, 90년대는 없는데 2000년대에는 정신지체라는 단어로 검색이 많이 되네. 그러면 80년대, 90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는 이러한 장애를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약간 뭉뚱그려서 정의를 했겠죠. 그 용어를 제가 여기에서 단어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단어들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을 우리가 유지하려 그러면 사전에 지식이 풍부해야만이 제대로 된 내용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긍정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개로 유형화할 수도 있지만 세 개로도 가능하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립이냐 이렇게도 연구가 가능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정하면 되겠죠. 나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것으로 극단적으로 기사를 유형화할 거야 라고 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눌 수 있지만 나는 중립까지도 포함하겠어 그러면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사전 지식이 풍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은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사전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4월 달에 기사 수가 많은데 왜 4월 달에 기사 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4월 달에 왜 기사 수가 많은지를 유추하려고 그러면 4월에 장애인의 날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범주 설정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범주 설정이 되고 그 범주 설정을 토대로 해서 분석 단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분석 단위는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화할 수 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분석 단위는 단어나 주제나 인물이나 문장이나 단락, 시간, 공간 이러한 것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분석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는요 가장 작은 분석 단위입니다. 지적장애인지 정신지체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어는 경계가 명확해서 구분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표본이 많으면 너무 양이 많아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주제는 뭐냐 하면 주제는 문헌 기록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도덕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긍정으로 또는 부정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체육을 다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체육이 스포츠구나 문화를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삶을 다루고 있느냐 이처럼 그 기사의 주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신문 기사는 그나마 어느 란에 게재되어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스포츠 란에 게재되어 있는지 문화 란에 게재가 되어 있는지 뭐 인간의 삶 란에 게재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유형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단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렵고 신문은 그나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내용 분석은 어려울 수 있죠. 주관적이면서 한 문장 또는 한 본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갈 수도 있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건 스포츠 안에 들어갔지만 스포츠가 체육의 의미가 아니라 스포츠가 뭐예요? 어떤 문화의 영역으로 설명되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인물은 주로 희곡, 소설, TV, 영화 등의 자료에서 다룰 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는 이런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 흑인이 몇 명 출연하고 동양인은 몇 명 출연하는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석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 문장과 문단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죠. 문장이나 단락의 형태로 구분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주제를 담은 문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문장과 문단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 수.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 단락 수 이런 거예요. 글자 수가 많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한 문장이나 그 기사에 글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얘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글자 수가 작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기사로 내보내긴 하지만 언급할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처럼 이 문장과 문단 사이에 있는 주제를 분석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글자 수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항, 한목, 품목, 책 한 권, 스필 한 편, 드라마 한 편 등으로 분석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공간 또는 시간, 인쇄물의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 분석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면에 실렸는지 정치면에 실렸는지, 그리고 방송이 저녁에 상영되어지는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낮 시간에 상영되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분석을 하면요, 무엇을 분석 단위로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는데, 설정할 때 뭐가 중요해요? 내용을 알아야 돼. 주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분석 범주나 단위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말 우리가 연구에 가치 있는 유의미한 어떤 유추, 해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용 분석법의 절차입니다.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합니다. 나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 신문 기사에서 반영되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관련해서 나는 살펴볼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월마다 기사 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사마다 신문사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설을 쭉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문헌자료 모집단을 규정을 합니다. 모집단은 연구자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전국적인 신문과 지방에서만 운영되는 지방지가 있죠. 그래서 전국 일간지로 할 것인지 지방지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집단과 표본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문헌자료의 표본 추출, 그래서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표본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표본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표본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 이러한 부분들이 표본이 되겠죠. 분석 내용의 범주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를 규정해요. 이것은 사전에 규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량화 체계를 규정, 내용 분석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라든지 기사 수라든지 주제, 기사 수, 그 다음에 긍정이라든지 부정,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코딩을 합니다. 일일이 다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다가 제 유튜버의 내용 분석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실제로 연구했던 그 신문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들의 진행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제 채널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용 분석을 할 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파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직접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을 하는 거죠. 신뢰도 어떻게 검증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해서 같이 신문 기사를 검색한 내용이 일치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되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밟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관찰법과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내용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채널에서 내용 분석을 여기 링크 걸어 드릴까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욕구 조사와 평가 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